안녕하세요. 지원잔 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11강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입니다. 여기에서는 뭘 배우냐면 명나라, 청나라 시기 동아시아의 경제 상황을 볼 거예요. 여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오고 하여튼 내용도 어렵고 시험도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다 잘 나와요. 명나라 시기 무역의 경제의 특징, 명나라의 경제 특징, 그리고 당시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의 가만무역 혹은 그냥 류큐도 단독으로 많이 나오고요. 청나라 시기의 무역, 천계령 단독으로 나오고 공행무역, 광동무역 체제 따로 단독으로 나오고요. 또 에도막 부식의 무역 특징, 슈인장 무역이든 신패 발급 이런 거 굉장히 또 자주 등장하고요. 다음 이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와 무역을 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진출했는데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전부 골고루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은 자체의 특징까지 은만 그래서 따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은 단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양 문물의 수정 파트에서는 마테오 리치나 이런 예수의 선교사들 인물이 단독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는 마테오 리치가 시험에 또 종종 등장하니까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어느 하나 빠지는 단원이 없고 전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내에서 어떤 주제도 어떤 내용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자주 출제됐으니까 모두 다 꼼꼼하게 공부해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올해 마지막인데 세계사 동아시아사 다들 열심히 해봅시다. 근데 역시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다 보면 우리 고3 친구들 중에 본인들이 올해가 마지막 교육과정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막 얘기해보면 저 내년에는 과학 봐야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아니란 마음, 그런 무계획성 절대 안 돼요.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수능까지 매 순간순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힘든 거 알지만 그렇게 해야 내년이 덜 힘들어요. 내년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지 않으면 내년엔 2배로 더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잔소리 그만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5분을 했네. 그래서 수업 시작해볼게요. 자, 명나라는 건국 초에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해금은 바다로 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바다로 나가서 무역하는 걸 금지한 거야. 민간인의 사무역을 금지해요. 그러면 뭐만 허용하는 거야? 국가 간의 조공무역, 공무역만 허가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조공무역이 공무역이야. 조공무역은 조선이나 류쿠나 일본 애들이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는 무역을 조공무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명나라 당시에는 조공무역은 국가 간의 공식적인 관계의 무역이니까 공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거다. 이해가죠? 그래서 공무역만 허가했다. 그래서 조선, 일본, 류큐, 대월 등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명나라와 조공무역을 전개해요. 이때 류큐가 중개무역의 거점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이 뒤에 걸 보면 돼. 이렇게 그냥 이 글씨는 말고 지도만 보세요. 이렇게 동아시아가 있으면 일본, 조선, 명,
이 베트남이 대월이죠. 이렇게 무역을 하잖아. 여기가 류큐예요. 그래서 주로 자, 여기가 류큐잖아요. 그러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애들 여기 애들은 이렇게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명나라로 들어가요. 이해 가요? 그리고 명나라 물건들은 조선을 거쳐서 류큐를 거쳐서 일본이랑 동남아시아로 다시 뻗어나가. 여기까지가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걸 글자로 보면 류큐가 중간에 딱 있고 일본이랑 동남아시아랑 명나라 조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류큐가 했어. 그래서 일본이랑 동남아시아의 물건이 류큐를 거쳐서 조선이랑 명나라로 들어가고요. 명나라나 조선의 물품들이 류큐를 거쳐서 일본이랑 동남아시아로 흘러가요. 알겠죠? 그래서 류큐가 중개무역, 이 조공무역의 중간 역할, 그러니까 중간에서 무역을 한다 해서 중개무역이라고 해. 그 중개무역의 거점으로 성장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리고 명나라는 특히 무로마치 막부와는 감한무역을 전개해요. 여기 연도 확인해 두시고, 감한무역은 그때 잠깐 설명했죠. 이렇게 생긴 걸 감합부라고 해서 이걸 반 찢어가지고 하나는 중국이 하나는 일본이 가져요. 하나는 명나라 하나는 무로마치 막부가 가지면 상인들이 갖는 거지.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만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이 중국에 오면 이게 대바 감합부 두 개를 서로 대요. 그때 딱 맞아야 무역을 허가해 줍니다. 이게 감합무역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무역을 하는 동안 우리 14세기에서 16세기에 또 왜구가 많이 성행했다고 배웠었죠. 이때 그래서 왜구 때문에 명나라가 너무 고생하니까 무로마치 막부가 명에게 왜구 군절을 약속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감한무역을 허락해요, 명나라가. 근데 16세기 중반 1523년에 닝보의 난이 발발해서 명나라가 많이 힘들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일본 무역선이 중국 명나라 닝보에서 난을 일으켜요. 결국 이제 왜구랑 몇몇 말썽을 일으키는 상인들 때문에 일본 상인들 때문에 명나라가 스트레스 받아서 감한무역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1404년에 감한무역을 시작했는데 1547년에 감한무역을 중단해요. 이걸 중단하니까 왜구가 더 많아져. 그리고 이제 사무역은 애초에 안 됐고 국가 간의 공무역만 허가가 됐는데, 그리고 일본도 어쨌든 감한무역을 발급받는 사람들만 무역을 허가하잖아요. 그리고 이 감한무역도 조공무역의 일환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감한무역도 공무역이에요. 근데 이 공무역이 아예 근절되니까 자기들 멋대로 몰래 무역을 하는 밀무역이 성행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 파트 완벽하게 이해해둬야 돼. 모르면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 거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두 번, 세 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던 아니면 카톡 채널로 물어보시던 제가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이 밀무역이 성행해. 그러면 다시 위에 거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볼 거예요. 명나라는 건국 초부터 해금 정책으로 민간인 사무역을 금지해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래서 외국, 주로 일본 상인들, 일본 해적들이 외구가 많은데 그래도 몇몇 조선이랑 중국 상인들도 외국에 껴있어요. 얘들이 밀무역을 전개해요. 불법 무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결국 아까 닝보에 난 이후로 명나라가 감한무역을 중단하죠. 그러더니 결국 외국들이 더 미쳐 날뛰어. 이것마저도 없으니까 그냥 막 자기들끼리 막 더 뺏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더 없으니까 더 약탈하고요. 또 더 몰래 무역하는 밀무역이 활성화돼요. 결국 명나라는 감한무역 중단하고도 외국 단절을 실패하니까 외국 단속에 실패하니까 해금 정책을 완화해서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사무역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무역을 하러 떠날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가 해금 완화입니다. 그래서 해금 정책부터 가반무역 시작과 가반무역 중단, 그리고 해금 정책 완화까지 이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나라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많이 진출해. 네. 그리고 일본으로도 좀 진출해서 무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화구의 사회도 형성하고요. 근데 일본 상인들이 그 중국에서 무역을 명나라 당시에는 명나라 있을 때 중국에서 무역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 아까 외국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 명나라 상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진출해서 무역을 많이 합니다. 조선은 명과 일본 사이 중개 무역을 전개했고요. 일본은 명나라 상인들과 거래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상인들이 중국에 가진 못하고 일본 규슈나 아니면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 상인들이랑 동남아시아에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육지 중개 무역이 쇠퇴해요. 왜 쇠퇴할까요? 이제 공무역은 많이 이게 해금 정책을 완화하면서 사무역이 허용되니까 공무역이 많이 감소되죠.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류큐를 굳이 거쳐갈 이유가 없는 거야.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직접 거래를 많이 하죠. 어차피 중간에 류큐를 거치면 그 중개 수수료를 떼줘야 돼. 그럼 상인들 입장에서는 직접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명나라 해금 정책 완화 이후에 류큐의 중개 무역이 쇠퇴했다. 이거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 여기까지 완벽하게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명나라 시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에서 명나라를 우선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나라들도 잠깐 볼게요. 자, 명나라와의 조선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의 무역은 진짜 순수 조공 책봉 관계에 입각한 무역 관계예요.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는 조선 왕들을 책봉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조공을 바쳤을 때 명나라가 반대로 회사하라 해서 하사품을 내려요. 근데 그게 조금 일방적으로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거에 비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돌려주는 물품들이 좀 더 양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가끔 명나라가 과하게 조공품을 뺏어갈 때가 있긴 해요. 자기들도 힘들면.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명나라가 더 많이 돌려줬다. 우리와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순수 조공책봉 관계다.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에게, 우리가 조선이죠, 그렇죠? 조천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에서 명으로 간 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온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 무역 공부할 때, 경제 파트 공부할 때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도 내가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적어두긴 했지만 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 몇 개만 제가 빈칸 뚫어놨고요. 역시 주로 은 관련된 것만 많이 나와요. 아니면 가끔 인삼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거 다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이 물품들, 무역 물품들. 아시겠죠? 그리고 명의 가만무역 중단 이후, 그리고 해금 완화 이후에 명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전개했습니다.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 볼게요. 일본 애들이 조선과도 무역을 하고 싶어 하니까 15세기 초에 삼포를 개항합니다. 그게 부산포, 제포, 연포예요. 부산, 진해, 울산에 있는 각각 항구입니다. 무역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오로지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종 때 개해 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 조선이 삼포에 설치한 외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교역을 전개해. 그러니까 이 삼포에 외관이라는 무역수를 공식적으로 설립해서 이 외관을 중심으로만 교역을 할 수 있게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을묘해번 그리고 삼포외란 등등으로 일본 애들이 좀 난리를 쳤고요. 임진왜란 때 저 외관을 아예 폐쇄합니다.
임진왜란 때. 그러다가 이제 에도 막부 수립 후 기유 약조를 체결하면서 조선과 일본의 교역이 재개돼요. 그래서 이런 게 주로 오고 갔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17세기 이후에 기유 약조 체결 이후에 조선과 에도 막부가 무역을 할 때는 스시마를 통해 주로 무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본 에도 막부는 스시마에게 조선과의 외교 교섭을 위임하고요. 일본에 가는 통신사,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는 스시마번 관리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시마인들이 주로 부산 외관에 거주하면서 무역을 많이 종사했다고 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여진과의 대외 무역. 그래서 저기 강원도나 경원이네. 함경도 쪽에 경원이나 경성 쪽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인들이 필요하는 걸 좀 물건 같은 거, 걔네들이 필요하는 물건들을 많이 팔고 또 여진으로 가는 사절단을 통해서 무역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기타 류큐나 시암, 타이가 태국이죠. 그리고 자와 인도네시아 등과도 교역을 했대요. 그래서 조선에서 류큐 갈 때, 조선에서 류큐로 물건을 팔 때 불교나 유교 경전들도 많이 팔았고요. 저포, 마포, 면포는 다 옷, 뭐라 그래? 비단이랑 뭐 옷감? 우리 옷 만들 천들 이런 거를 다 저포, 마포, 면포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팔았대요.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와 가만 무역을 전개했고요.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와 명간의 조공 무역인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류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류큐의 수도는 슈리성이고요. 류큐의 국제 무역항이자 중심 항구가 나하항이에요. 이 두 개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키워드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 무역의 발달에 이게 딱 해금 정책 시기랑 겹쳐요. 14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명조선, 일본 동남아 사이 여기에 류큐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중개 무역을 전개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는 도장이나 생사를 많이 팔았고요. 생사가 비단이에요. 반대로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명나라 조선으로는 조선 껍데기나 유황, 그리고 칼, 구리, 뭐 상하 향신료 이런 거 많이 팔았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명나라 해금 정책. 글씨가 너무 별로다, 그죠? 해금 정책 완화 이후 류큐의 중개 무역이 쇠퇴합니다. 이게 16세기 말이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험이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류큐 작년에도 나왔죠. 자, 조선과 대무역. 그래서 조선의 류큐에서 아까 봤듯이 이런 게 많이 판매되었다. 그래서 여기 또 잘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청나라 시기 동아시아 교역망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한번 보고요. 조선과 에도막부 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시기 교역망 경제의 특징은 첫 번째가 천계령이에요. 천계령도 시험에 너무 많이 자주 나오죠. 말에 뭐에 입이 너무 아파요. 이 중요성을 강조하려면 꼭 잘 정리해 둡시다. 그래서 천계령의 목적부터 보겠어요. 우리 그 강희제 때 타이완 정치 세력 진압했다고 봤었죠. 그때 이제 청나라에서는 얘네가 너무 껄끄러우니까 이 타이완 세력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대만이잖아, 타이완. 얘네들이랑 이 타이완 세력이랑 청나라 연해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이랑 여기 애들이랑 차단하기 위해서 천계령을 실시한 거예요. 여기를 끝나버리겠다. 오케이? 그래서 청나라 연해 지역 바닷가 지역의 주민들을 내륙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청나라 선박 배들의 해외 출항을 금지해요.
자, 일단 지우지 말아볼까? 자, 그게 이 두 가지가 천재령의 내용입니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천재령 연도 말해 뭐에 당연히 외워야 돼요. 이 뒤에 연표 정리하기 있습니다. 연표 외워보기에 꼭 외워두시고요. 근데 결국 마침내 1683년에 강희제가 타이완 정치 세력을 진압을 하죠. 그리고 1년 뒤에 천재령을 해제합니다. 이 천재령 해제 이후에 상황도 너무 중요해. 너무 많이 나와. 청나라가 이제 대무역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려고 이 네 곳에 대무역항 해관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천재령이 해제된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주로 나가사키로 진출해서 일본 상인들이랑 무역을 많이 합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청나라 물건을 주로 사요. 그러면 에도 막부의 은 유출이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에도 막부의 은이 청나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도 막부 상인들, 일본 상인들이 청나라 물건을 은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에도 막부 은, 일본의 은이 청나라로 흘러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에도 막부 입장에서 은 유출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걸 막고자 신패를 발급해요. 그래서 청나라와의 무역량을 조절하는 거야. 적당히 무역을 하자는 거지. 그래야 은도 적당히 빠져나갈 테니까. 이해 갔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반면 청은 은 유입이 증가하겠죠. 그 일본의 은이 청나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청나라는 18세기 초에 지정은제를 전국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많이 들어온 은을 그 화폐로 삼아요. 청나라의 화폐로 삼고 세금도 이제 무조건 은으로 걷겠다. 이게 지정은제입니다. 오케이? 우리 지정은제 했었죠. 기억나나요? 지정은제 내용 이야기 해볼까요? 자, 얘기했다고 전 믿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정세를 지세에 합쳐서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정은제는 뭐만 내? 지세만 내죠. 오케이? 이 내용까지 진짜 꼭 이 표현 그대로 외워두셔야 돼. 아시겠죠? 너무 중요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천재령의 목적, 내용, 시기, 그리고 천재령 해제 이후에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이에요. 전부 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 천재령 여기서 안 나온 게 없어. 꼭 기억해둡시다. 그 다음 공행무역 보겠습니다. 중국은 워낙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말고도 서양 세력들이 많이 탐내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중국하고도 무역을 계속 원해. 그래서 너무 또 유럽 애들이 막 와서 무역을 하면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너무 중국 물건들도 많이 빠져나오고 또 걔네들이 사고도 치니까. 그래서 이 유럽 상인들의 무역 요구를 좀 적절하게 제한하고요. 이 바닷가 지방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려고 공행무역을 수립합니다. 여기까지 목적이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제 공행무역을 수립하는데 아까 우리 천재령 해제 이후에 청나라가 여기 해관을 4곳 설치했다. 기억나시죠? 저 4곳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공행무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기서 4곳 중에 3곳을 폐지합니다. 하나 남죠? 광둥성, 광저우. 이 광저우만 남겨놔요. 그러면 이 광저우를 대무역을 하는 공간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다시 말이 표현이 어렵다. 4곳 중에 3곳을 폐지했죠. 대외무역을 기존에 4곳에서 했는데 3곳을 없애. 그러면 오로지 이제 대외무역은 광저우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오케이. 그래서 광저우에 공행을 통한 무역만 허용합니다. 이게 1757년에 실시돼요. 그래서 광저우가 광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광둥무역체제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광저우가 작년 수능 지역사 문제로 등장했죠. 그래서 딱 공행의 특징을 물어보면서 광저우인지 알아. 그리고 이 지역사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그 위치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가면 제가 이 지도에다가 이름 쓰는, 그러니까 지역 이름 빈칸 뚫어놓은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도 중요하다. 여러분 또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직접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 10번이죠. 광저우고요. 그래서 직접 지역을 골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없는 거예요. 이 지명들 제가 직접 쓴 겁니다. 해설지에. 시험자 가면 이거 없어요. 아시겠죠? 혹시나 오해할까봐. 애들이 여기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 조개만 보고서 죄다 상하이 골라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공행무역은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서만 유럽 국가들과 무역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였다. 오케이? 그럼 공행은 뭐 하는 곳인가요? 그걸 알아봐야겠죠? 여기 보면 서양 상인을 감독하고 무역을 전담하는 상인조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게요? 이게 공행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광저우에서 대외무역, 서양과의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상인들 조합, 상인들의 연합을 공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독점해요. 그러니까 공행에 포함된 상인들만 서양과 무역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청 관리 대신에 서양 상인을 감독을 해요. 청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관세, 수입품의 관세를 징수해서 정부에 대신 납부를 합니다. 오케이? 이런 역할을 공행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와 영국과의 무역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은 청나라에 은을 많이 수출해요. 이게 은을 수출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국이 청나라 물건을 살 때 은을 화폐로 해서 물건을 많이 샀다. 그러다 보니 영국 은이 많이 청나라로 빨리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인도산 목화도 조금 수출을 하긴 합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영국이 청나라에서 사는 물건 양이 더 많아요. 청나라에는 별로 중국은 원래 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자원이 넘쳐나서 수입을 잘 안 해요. 원래 수출만 많이 하지.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은이 중국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요. 자, 다음. 죄송합니다.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주로 판매한 건 면직물, 비단, 차, 도자기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자, 그다음 맥카트니 사절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청나라가 어쨌든 서양과의 무역을 공행으로만 한정하니까 영국 애들 입장에서 무역을 더 하고 싶어. 청나라 물건들 막 영국에서 장사 너무 잘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팔아. 너무 적은 거지. 그리고 영국 상인들 활동도 공행 광저우에서밖에 못하니까 저기 내륙 가면 살 거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불만을 갖고 맥카트니 사람 이름이에요. 맥카트니를 필두로 한 사절단을 청걸륭제에게 파견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요구해요. 걸륭제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다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근데 영국 무역 적자가 계속 심하대. 아까 얘기했죠? 주로 물건 사는 건 영국 쪽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머리를 써. 우리도 뭐 청나라에서 물건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청나라에게 뭘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쟤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줄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편이에요. 마약이죠, 마약. 마약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도 마약 유통이 되게 심해졌다고 하던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손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냥 인생이 파괴되죠. 여러분들 얼마나 창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약 때문에 인생을 하면 쓰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결국 마약을 팔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영국은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몰래 수출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는 저희 9단원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청나라의 교역망,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십시다. 여기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청나라식 동아시아 교역망 중에서 조선과 에도막부의 경제적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알고 보니까 6주차예요. 대략 절반 정도 이제 지나가는 시점인데 잘 따라오고 있나요? 좀 일찍 하는 처음 강의 이제 첫 강 올라갈 때부터 따라온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중간쯤 가면 좀 처질 수 있거든요. 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으면 잘 따라오고 있다 댓글 하나 남겨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1월 돼서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고3 학생들이라든지 또 이제 정시 원하는 데가 안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잘 따라오시고요. 뭐 진도는 본인 상황에 맞추는 게 좋지만 이왕이면 2월 말까지는 한 번은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로 처음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처음 공부하는데 한 번에 다 외우겠다고 이거 막 한 페이지 2시간씩 붙잡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내가 그냥 요 앞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한번 보면 그걸로 됐어요. 못 외운 거는 다음에 외우면 돼요. 2번 반복할 때, 3번 반복할 때 그때 조금씩 더 외우는 양을 늘려나가는 거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저 대학교 때 역사학과 나왔잖아요. 대학교에서 시험 어떻게 보는지 아시나요? 수능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문제들 오지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수님들 시험 내기 귀찮으니까 뭐 책 한 권 아니면 뭐 시험 책에서 시험 범위에 나오는 부분 이만큼이나 아니면 그냥 A4 그 강의안 같은 거 있잖아요. 전체 다 통째로 알아서 외우시고 시험 문제는 딱 3개 나와요. 3줄. 뭐에 대해 서술하시오. 뭐에 대해 서술하시오. 뭐에 대해 서술하시오. 1번, 2번, 3번. 이게 끝입니다. 로마의 경제적 특징. 그러면 이거를 한 A4도 아니야? 큰 갱지 있잖아요. A3인가? 어쨌든 큰 거 A4보다 큰 거 A3인가? 어쨌든 그 한 2면지 정도 돼요. 사이즈가. 이 한 문제당 그 2면지 정도 그 2면지가 맞나? 아닌데. 사절지 크기 정도 2면지를 4절지 크기 정도 되는 종이를 앞뒤로 꽉꽉 채워요. 다 밑줄 그러니까 그 공책처럼 줄이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글씨를 조금 크게 쓰긴 하지만 그거 앞뒤로 꽉꽉 채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강의 한 달달 외워야 돼. 그러면 저라고 여러분 뭐 다르겠습니까? 저 역사 좋아하는데 사학과 같지만 별걸 다 외워. 우리 막 동사세사 때 했던 건 귀요미예요. 이상한 이름들 당연히 처음 등장해요. 여러분들도 똑같겠죠.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처음 보는 이름들 너무 많잖아. 특히 세계사 하는 친구들 그 서양 이름 애들 되게 길고 처음 듣는 애들 많을 텐데 저도 그래요. 사학과 가더라도. 그러면 저는 절대 처음에 다 외우려고 하잖아요. 중간고사 물론 수능이랑 그 기간이 짧잖아. 어쨌든 중간고사 볼 때 10번 보는 걸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이걸 스케줄을 딱 잡아. 한 달에 10번 보기 한 과목당. 그러면 한 번 외울 때 한 번 공부할 때 신경 써서 읽으면서 이 인과관계를 또 이해하려고 하고요. 이름들 모르는 거 모르는 이름들 모르는 단어들은 좀 신경 써서 봐요. 그래서 한 번 외울 때 10% 외우려고 해. 2번 볼 때 20% 외워요. 당연히 처음에 다 못 외워요. 그러다 가다가 이제 시험 직전에 10번 볼 때 100% 다 외워서 들어가죠. 그러면 A뿔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이 수능 때까지 개념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외울 때 그냥 신경 써서 보고
뭐 몇 퍼센트 외운다 하고 두 번째 볼 때 좀 더 많이 외우고 세 번째 볼 때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해서 더 많이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수능 전에 제 개념 교재에 있는 내용들 모든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암기하고 가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암기하는 과정을 계속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출도 풀어보고, 아니 기출은 문제 푸는 것보다 평가원의 출제 방식을 연습하는 의미가 더 크지. 어쨌든 기출 풀어보면서 개념 다시 복습하고, 또 EBS도 풀어보면서 개념 복습하고, 또 N제 풀어보면서 개념 복습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문제들을 추가해 주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공부 꼭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 이거 한 번에 다 못 외운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청나라 시기의 조선 경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청과의 대외 무역. 연행사를 통해서 조공 무역을 전개해요. 그리고 개시무역, 후시무역. 개시는 공무역이고요. 후시무역은 사무역이에요. 저기 국경지역, 뭐라 그래? 이런 데서 하는 무역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데서 사무역, 공무역을 전개하고요. 뭐 그래서 조선이랑 청나라가 주고받은 물품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에도막부와 대무역 한 걸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삼포에 외관을 설치했다 봤었죠? 임진왜란 때 그 삼포의 외관들을 다 폐쇄합니다. 일본 애들이 너무 미워서. 근데 나 같아도 폐쇄하겠다. 그죠? 그렇게 와서 조선에 불을 지르고 갔는데 그 뭐가 이쁘다고. 그쵸? 어쨌든 근데 에도막부를 수립한 도쿠가 이에야스는 계속 조선이랑 잘 지내려고 했고 기후 약조도 체결했죠. 그래서 부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외관 설치해요. 그 임진왜란 이후에 설치한 외관은 처음에 부산 동래에 설치했다가 1678년에 초량으로 옮겨요. 그래서 1678년에 부산에 초량 외관을 설치합니다. 초량은 위치 이름이고 외관은 일본과 무역을 하기 위한 무역소예요. 이거 공무역 사무역도 하고요. 일본인 거주지도 형성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기서 좀 알아두면 좋을 건 조선에서는 에도 막부로 주로 인삼을 많이 수출하고요. 그래서 이 초량 외관을 통해 수출된 물품이다라는 선지로 인삼이 종종 등장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아주고 에도 막부에서 조선으로 가는 건 은. 그러니까 다시 이 에도 막부 이 은을 수출했다라는 개념을 보지 말고 에도 막부 애들이 일본 애들이 인삼을 은을 주고 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근데 이 인삼을 사는 은을 인삼대왕 고은이라 그래. 이 은의 모양이 따로 있어요. 어쨌든 이 인삼대왕 고은이라는 은을 통해서 일본 애들이 조선의 인삼을 사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선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에도막부 보겠습니다. 에도막부 너무 잘 나오죠? 그럼 슈인장 무역부터 보겠습니다. 17세기 초부터 1635년 그러니까 전국시대 센코쿠 시대 말부터 시행된 건데 이때도 비슷해요. 슈인장 무역을 실시한 이유는 교역을 통제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무역을 할 때는 슈인장이라는 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슈인장 발급받은 선들을 무역선을 슈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슈인선들에게는 다 슈인장이 발급됐고요. 그래서 슈인선이 일본산 은으로 무역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무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고 너무 과하게 무역하지 않기 위함도 있고 그런 목적이에요. 심폐랑 목적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슈인선 애들이 일본산 은을 통해서 중국이랑 동남아시아에 가서 무역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단됐냐면 그 슈인장 무역을 통해서 일부 다이묘 세력들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가서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가서 물건 사와서 그걸 일본에서 비싸게 팔다 보니까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얘네들이 중국이랑 동남아시아에서 크리스트교를 배워와. 일본은 은근 크리스트교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1613년에 크리스트교 포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수인장 무역을 중단해요. 1635년에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훗날 네덜란드랑 청나라 상인만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허용해요. 그래서 수인장 무역의 내용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에도 막부가 서양 세력과 무역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가사키 히라도에 상관 무역소를 설치해요. 그래서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과 무역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특히 포르투갈 애들이 일본과 무역에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가사키 데지마를 조성해요. 인공섬이에요, 데지마는. 그걸 1636년에 만들어.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이 포르투갈 애들이 일본에서 너무 크리스트교를 전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1639년에 포르투갈 상인들을 추방합니다. 이해가죠? 근데 이제 네덜란드 애들은 자기네들은 크리스트교 전파하지 않는다. 그냥 오로지 경제, 무역만 신경 쓰겠다. 약속을 딱 하죠. 그래서 1641년에 데지마에 네덜란드 상관, 네덜란드인들을 위한 무역소만 설치합니다. 그래서 데지마에서 네덜란드 상인만 무역을 전개했고요. 천리명 해제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들도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다음 신패 보겠습니다. 아까 천계령과 이어서 신패도 연관지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청나라에서 천계령을 1684년에 해제를 하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와서 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청나라 애들 물건을 팔면 에도먹고 상인들, 일본 상인들이 그걸 은 주고 사요. 그러면 에도막부의 은 유출이 심화되죠. 결국 청나라 상인들에게 신패를 발급합니다. 자, 수인장은 에도막부가 일본 상인들에게 발급한 거고요. 신패는 에도막부가 중국 상인들에게 발급한 거예요. 이거 차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패를 발급하는 목적은 청상인들에게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발급을 해주냐?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청나라 선박이나 무역량을 제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 적당히 들어오라 이거죠. 딱 그 에도막부에서 정한 숫자만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 제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에도막부 입장에선 딱 100척만 무역을 허용해주겠다고 하면 심펜을 100장만 뿌리면 되지. 이해가죠? 그래서 무역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에도막부는 청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조선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청나라 간접적으로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사키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조선과는 스시마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요. 공무역, 사무역 다 합니다. 그리고 부산 초량외관에서도 무역을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도 너무 중요하니까 다들 잘 정리해둡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파트는 중간에 끊기가 뭐해서 좀 길지만 한 번에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유럽의 동아시아 진출. 각 국가별로 특징들을 알아두면 돼요.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 각 국가별로 특징을 잡은 다음에 두 번째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지금 포르투갈 명나라와 엮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일본하고도 출제됐었고, 그러니까 요런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 포르투갈도 일본이랑 엮어서 문제 낼 게 많죠. 그러니까 영국은 청나라랑 잘 정리해둡시다. 아시겠죠? 포르투갈 아시아 진출할 때 처음에 물라카를 점령해요.
이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명나라로부터 마카오 거주권을 획득해요. 이거 시험에 4,000번 나왔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둘 다 연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보겠습니다. 일본에 조총을 전파하면서 무역을 시작해요. 1543년에. 그러면서 중개 무역을 하는데 유럽, 중국, 포르투갈, 일본. 그래서 어떤 표현이 시험에 나왔냐면 명나라의 생사 비단을 일본 나가사키에서 판매했다. 이 표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아두시자고요. 오케이? 중국 걸 일본에다 떼다 이렇게 판 거죠. 오케이? 그 사이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껴있는 거지. 이해가죠? 여러분 이 중개무역의 개념이 좀 잡히나요? 중간에 누가 떼서 파는 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그 유통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표현하지? 여러분 편의점 있잖아, 편의점. 이해하는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유통 과정의 개념이 안 잡힌 학생들 한번 봐봐. 편의점은 결국 과자 회사에서 만든 과자들을 편의점을 거쳐서 우리한테 직접 파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이 과자 회사들은 직접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 편의점이라는 중간 업자, 중개 무역의 중심지, 거점,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을 통해서 과자를 직접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과자를 원가를 100원에 만들었다 치면 편의점에서 보통 얼마에 팔죠? 근데 원가 100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시를 든 거야. 1,000원이죠. 이해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선 500원에 팔 거야. 과자가 그러니까 다시 원가가 주로 100원이라고 쳤을 때 과자 회사에서는 이 갓 나온 과자를 편의점에 500원에 팔아요. 그럼 과자 회사는 400원의 이득을 보겠죠? 그럼 편의점은 그거를 이 500원에 사온 과자를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팔아. 그럼 편의점은 500원의 이득을 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 수수료를 이렇게 떼먹어요. 이 과정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애들이던 육추던 조선이던 중간에서 무역을 하면 이렇게 수수료를 타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나라 생사를 기존에 사왔을 때부터 일본에서 더 비싸게 파는 거야. 그리고 1636년 나가사키 데지마에서 거주했으나 1639년에 크리스교 포교 문제로 추방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에스파냐는 필리핀 마닐라가 도시인데 이때 무역기지도 마닐라에 건설을 해요. 에스파냐가. 그리고 갈레온 무역을 전개해요. 갈레온이 뭐냐면 배 이름이에요. 그래서 갈레온이라는 배를 타고 저기 멕시코에서 은을 갖고 와가지고 태평양을 거쳐서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에 그 은을 가지고 이제 중국산 비단이나 도자기를 사는 거죠. 그래서 갈레온.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멕시코 아카풀코산 은, 태평양 멕시코 바다 건너 멕시코에서 은을 갖고 와가지고 중국의 비단 도자기 면적물들이랑 교환이자 구매. 오케이? 그 은을 통해서 이 비단 도자기 면적물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갈레온 무역의 뜻까지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 네덜란드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아시아 대외 무역을 전개해요. 타이완은 잠깐 점령했으나 정성공 세력에 의해 쫓겨납니다. 그리고 바타비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를 무역 거점으로 삼고 그 다음 일본을 진출해요. 17세기 초에 나가사키 히라도에서 무역을 전개하고요. 네덜란드는 일본에서 크리스트 포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데지마에 따른 상관을 설치합니다. 1641년이에요. 그리고 17세기 중반에 포르투갈로부터 물라카를 뺏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국은 아까 했던 내용 반복입니다. 광저 공행에서만
제한적으로 무역을 했고요. 은을 통해서 주로 면직물, 비난, 차, 도자기 등을 삽니다. 근데 청나라 공익무역으로 무역이 제한되니까 불만을 갖고 맥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죠. 근데 권룡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영국 무역 적자가 심화되니까 아편을 미수출하기 시작해요. 이해가죠? 그래서 유럽 애들이 동아시아에 진출했을 때 각 국가들의 특징 잘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여기도 시험에 꼭 한 문제씩 나와요.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 이건 아니네. 여러분 좀만 더 참을 수 있죠? 은유통입니다. 자, 은의 특징이에요. 여기 이것도 은 단독으로 시험에 너무 잘 나와. 그래서 꼭 보셔야 돼. 아시겠죠? 중국에서 은 활용 한번 보겠습니다. 명나라는 건국초의 화폐를 보초나 동전으로 활용을 해요. 네, 명나라 정부가 보초를 남발하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민간에서 보초에 대한 불신이 심해져요. 이때부터 민간에서 은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강남 지방에서 항공이 발달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조세 은납화를 시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명나라 내에서 은 수요가 증가해. 16세기 중반 이후에 일본, 조선, 아메리카 여러 곳에서 은 유입이 많아져요. 명나라로부터. 그래서 명나라에서 은 사용이 많아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일조편법을 시행합니다. 세금을 온전하게 은으로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본위 경제체제가 확립됩니다. 은본위 경제체제란 은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가 확립했다. 즉 은을 공식 화폐로 지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사용됐던 은을 마제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제은이 은으로 만든 건데 말 발굽 모양을 닮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은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마제은을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공식 화폐로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청나라에서는 천지령이 해제되니까 은유입이 증가해서 지정은제를 전국 실시합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계속해서 그래서 청내에서 은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선 보겠습니다. 명은 조선에 금, 은을 공물로 요구했어요. 그러나 조선은 은 생산량이 적은 이유로 조공 품목에서 면제되기도 합니다. 다음 조선은 16세기에 회치법을 발명해요. 이 연은 분리법이라 해서 은에서 불순물, 납이라는 불순물을 분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9월 모의고사에 보면 이 회치법이란 단어 없이 이 설명만 가지고 너 회치법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9월 모의고사 12번이에요. 그래서 무쇠 화로에 재를 둘러놓고 광석과 납을 채운 다음 깨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숯을 피워 녹이면 납은 재 안에 스며들고 뭐만 재 위에 남게 했대. 그러니까 이 은에서 불순물인 납은 재 안에 스며들고 은만 남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가 은이에요. 그래서 이 은 생산이 늘면서 이화미 항구의 상선이 많이 몰렸다. 그래서 이화미 은광까지 개발하는 내용을 저 문제에 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불순물 분리하는 방법이란 걸 알고 있었으면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요즘 문제들 다 저래요. 단어로 절대 문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까지 완벽하게 잘 이해해 둡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단천은광, 그러니까 조선에서 명나라 비단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 명나라 비단은 은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천은광을 조선에서 개발했고요. 또 일본의 은상을 판매해서 일본산 은을 유입하기도 해요. 조선은 일본산 은을 명나라 비단, 사치품 구매에 활용해요. 자, 여기서 보셔야 돼. 조선은 일본에 인삼을 판매하고 은을 받아. 그러니까 인삼을
인삼을 판매할 때 화폐로 은을 받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조선에 들어온 은은 조선 애들이 명나라 비단 같은 걸 살 때 중국으로 넘어가요. 명나라 비단을 은 주고 사는 거죠. 그럼 은은 결국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게 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은이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예전에 바꿔서 문제 낸 적 있어요. 중국에서 조선을 거쳐서 은으로 들어갔다. 얘들 다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임진왜란 도중에 명나라에서 은이 유입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민간에 은이 유통되는데 그때 명의 조선에 곡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17세기 이후 병자호란 때 잡혀간 포로송환 때 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나라와의 무역 때문에 은 수요가 증가했고요. 은강 개발이 더 활성화되고 은을 몰래 채굴, 도둑이죠. 도둑질하는 잠체도 성행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회치법을 도입해요. 그리고 이와미 은강이 개발됩니다. 아까 문제에 등장했죠? 그래서 일본이 은 생산이 급증하고요. 은 생산량이 전 세계 3분의 1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은의 길 여기도 나오죠? 일본산 은이 조선을 거쳐서 중국까지 흘러 들어갔다. 청나라도 그래요. 청나라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명청시기에 일본산 은이 조선을 거쳐서 중국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세기에는 이와미 은강 은 생산이 진짜 폭발하고요. 전 세계에서 생산이 가장 많았대요. 그리고 인삼 대왕 고은을 주조해서 일본이 조선의 인삼을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인삼 대왕 고은이라는 은을 통해서 조선의 인삼을 구매해요. 근데 18세기부터 이제 은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삼 재배 그러니까 은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인삼을 살 은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삼을 재배하기도 하고요. 은 함량을 낮춘 은화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이와미 은강 은이 아예 고갈됐다고도 하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서양 문물의 수용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물들 위주로 각 인물들의 특징, 업적들을 잘 정리해두면 됩니다.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마테오 리치예요. 얘는 이탈리아 출신 예수의 선교사고요. 우리 세계사 하는 친구들은 예수에 언제 배웠는지 알죠? 종교개혁 때 배웠어요. 이거는 그 크리스트교 중에 로마 카톨릭을 전파하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예수의 출신으로서 명나라에서 활동했고요. 고려 만국 전도라는 지도를 제작합니다. 이 지도의 특징,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전에까지의 지도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어서 중국이 혼자 이따맣게 그려놓고 나머지 진짜 작게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려 만국 전도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세계 지도예요. 물론 중국이 크긴 하지만 세계 중심이 아니라 그냥 딱 정확하게 그린 지도죠. 그래서 고려 만국 전도의 특징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담은 천주실이라는 책도 저술하고요. 기하 원본이라는 책, 수학책이죠. 딱 봐도 서광계라는 중국 학자랑 번역합니다. 그래서 기하학 유클리드의 이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기구도 소개했대요. 그 다음 아담 샬입니다. 아담 샬은 선지로만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독일 출신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명말 청초에 얘도 활동해요. 얘는 명말 청초.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에서만 이 시기에만 활동한 거죠. 아담 샬은 중국의 조총 제작법을 전래했고요.
시연역이라는 달력, 청나라 역법을 제작하는데 힘을 씁니다. 그리고 병자호란때 청에 끌려온 소현세자, 인조의 아들이죠. 와 교류합니다. 그다음 기타 이제 카스틸리온의 청의 서양화 기법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베이징의 원명원이라는 황실 정원도 꾸며줍니다. 부배라는 인물은 황현 전람도라는 전국지도, 페르비스는 고려전도라는 세계지도도 그려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중국에선 전례 문제라는 사건이 하나 터져요.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의 전통을 거부해서 중국의 서양 선교사들이 추방되거나 크리스토교가 금지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음 조선 보겠습니다. 정두원이라는 인물이 명나라의 조천사로 파견됩니다. 17세기 초에. 그래서 중국에서 천리경, 이 지금의 망원경이요. 그리고 자명종, 그리고 과학서적, 화약 제조법 등을 유입해요. 그다음 소현세자. 소현세자가 병자호란 이후 때 청나라로 끌려가서 아담샬과 교류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치안역, 지구의 천주상, 크리스티교 교리서 등을 유입해요. 홍대용은 이제 연행사로 청에 파견돼서 청나라 흥천감 그 천문 관측하는 곳인데 거기서 방문해서 천문 관측 기구도 살펴보고 지구 자전설 및 구형설도 의산문답이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합니다. 그다음 이 두 사람이 나올 법도 한데 한 번도 안 나오대. 조선에 온 서양인이에요. 첫 번째가 이비스에서도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평권에는 선지로만 한두 번 나왔나? 문제로도 나올 법해요. 베테브레이가 한국의 최초 유럽을 소개했습니다. 얘 네덜란드인이고 얘도 제주도에 표착해요. 얘가 제주도에 맨 처음 표착해 최초로 유럽을 소개하고 인조 때 조선에 기화해서 박연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훈련동감에서 무기 제조도 하고 병자호란에 참전하고 홍익포 제작과 사용법 지도를 해요. 그 다음 저 20년 뒤에 하멜이라는 네덜란드인이 또 제주도에 표착해. 얘네는 주로 어쨌든 일본을 가려다 조선에 오게 된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멜이 제주도에 표착했을 때 벨테브레가 하멜 일행 호송하고 감독하고 통역하는 업무를 수행해요. 근데 벨테브레는 조선에 기화했지만 하멜은 일본으로 탈출해서 네덜란드로 복귀했고요.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까지. 이 두 사람도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잘 정리해둡시다. 아시겠죠? 기타 서양 문물 이런 것들도 조선에 이때 들어옵니다. 다음 일본 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 하베르. 얘도 에스파뇰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센코쿠 시대 때 크리스토 포교 활동을 전개하고요. 나나 에도막 부대 네덜란드 항문이 들어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스기타 겐파쿠라는 인물이 네덜란드 의학서를 번역한 해치 진서를 발간해요. 이건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알죠? 그 다음 윌리엄 애덤스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여러분 역사 좋아하면 디즈니 플러스에 가면 쇼군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이거 일본 애들이 만든 건데 이거 재밌어요. 재밌는데 1화 보고 아직까지 못 봤네.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1화가 제목이 뭐냐면 안진이에요. 안진. 그래서 이 윌리엄 애덤스가 오는 상황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그 이에야스가 쇼군이 되는 과정을 그린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못 봤어요. anyway 그래서 재밌어요. 어쨌든 재밌어서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수능 끝나고 아시겠죠? 지금은 안 돼. 수능 끝나고 보세요. 괜히 얘기했나? 수능 끝나고 알겠죠? 얘는 영국 출신 항해사예요.
얘도 이제 일본에 표착했어. 그 드라마에 보면 일본에 귀화해서 미우라 안지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외교 고문 역할을 하고요. 일본의 기악, 수학, 항해술사도 전달하고 영국식 선박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굉장히 길었는데 그 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아시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고. 그럼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